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편안한 거실 소파에서요. 아니면 조용한 침실에서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90분 동안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파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확히 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평생 모은 재산이 10달 만에 증발했고 30년간 지켜온 집을 잃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텅 비어버린 80평 대형 식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마지막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물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실력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큰 사업도 가능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실력이 있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발 멈추세요. 제가 바로 그런 자만심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 김영수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38년간 고기를 다뤄온 정육업계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니, 베테랑이라고 믿었던 바보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자, 이제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7억 원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릴 필요도 없었죠. 3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새수물에 얼굴을 담그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정육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18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테이블은 8개뿐이었지만 점심시간이면 늘 만석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제 하루는 새벽 시장 방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지만 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한 새벽도로를 달리며 하루를 계획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시장에 도착하면 늘 같은 도매상을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박 사장이었죠. 영수 형, 오늘도 일찍이시네. 좋은 거 준비해뒀어. 그의 인사가 반가웠습니다. 전 냉장고 앞에서 1시간을 넘게 고기를 골랐습니다. 마블링 상태, 육질의 탄력, 색깔의 선명도까지 꼼꼼히 살폈죠. 이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은 대충 보고 사가도 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손님들께 최고의 고기만 대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최상의 고기만 골라서 10근에서 20근 정도 구입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면 아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거 사왔네요. 아내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였죠. 35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11시가 되면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단골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삼겹살 2인분이요. 익숙한 주문에 익숙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전 고기 굽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 뒤집는 타이밍, 굽기 정도까지 모든 걸 제가 직접 관리했죠. 그게 제 방식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정성을 알아주셨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늘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기록했죠. 평균적으로 하루 매출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이었죠. 이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장남은 결혼시켜 분가시켰고 차남도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저축을 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7억이라는 숫자가 제 30년 노력의 증표였죠.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바빠졌습니다. 퇴근길 회식 손님들, 가족 외식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죠.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하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만 살면 되겠죠? 아내의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자. 제 대답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하더군요. 평온했던 우리 삶의 균열을 만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일 믿고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2023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남 준호가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심히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녀석답게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뭔 일이냐? 제가 물으니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엔 화려한 인테리어의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넓은 홀, 고급스러운 조명, 대리석 테이블, 프라이빗 룸까지 마치 호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죠. 이게 뭐냐? 제가 물으니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깃집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시대거든요. 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지면 매출이 10배는 뛸 수 있어요. 처음엔 그저 젊은 녀석의 허황된 꿈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과 마곡 신도시에 새로 오픈한 대형 고깃집들의 매출 현황이었거든요. 월 매출 1억 5천만 원, 2억 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석 달치 매출을 한 달 만에 올리는 곳들이었죠. 이게 진짜야? 제가 물으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30년 경력이잖아요. 그런 곳들보다 고기도 잘 고르시고 맛도 훨씬 좋은데 왜 골목에만 계세요? 이제 제대로 된 곳에서 아버지 이름 걸고 해보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30년간 작은 가게 사장으로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갈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마곡 신도시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80평이에요. 코너 자리라 두 면이 유리창이고 주차장도 넓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인데 인테리어까지 하면 총 7억 정도 들 것 같아요. 7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똑같은 액수였거든요. 마치 운명이 준비해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연을 필연으로 착각한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7억이라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해? 지금이 좋잖아. 왜 괜한 욕심을 부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66살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그것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고 말이죠.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화려한 미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만약 월 매출이 1억이면 순이익이 3천만 원이면 1년이면 3억 6천만 원. 2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나이와 체력이었습니다. 과연 80평 대형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젊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마다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실력이면 충분해요. 실력. 그래, 나한테는 30년 실력이 있지.
이 생각이 결국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착각,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자. 한번 해보자. 평생 작은 가게 주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내에게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의 직감이 맞았는데,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말했죠.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체를 하시는 게? 아니요, 일단 자기 악고요 계좌로 옮겨주세요. 제 손으로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 몇 개로 바뀌어 이동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준호가 미리 다 알아봐둔 덕분이었죠. 건물주와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주방 장비를 주문하고 모든 게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하나에 100만 원, 샹들리에가 200만 원, 주방 장비가 5천만 원. 하나하나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다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셰프도 고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셰프였는데 특급 호텔에서 10년간 일했다는 경력이 화려했죠. 월급이 600만 원이나 됐지만 그의 실력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홀 매니저, 주방 보조, 서빙 직원까지 총 12명을 고용했습니다. 월 인건비만 3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많아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요. 요즘 손님들은 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이 큰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활을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오픈날이 밝았습니다. 마곡 신도시 번화가 코너에 자리 잡은 영수 명품 한우라는 간판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준호가 정한 이름이었는데 제 이름을 넣자고 해서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 친척들, 준호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가 축하한다며 화환을 보내주었고 성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후 5시 정식 오픈. 준호가 미리 섭외한 파워 블로거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게 요즘 문화라니. 김 셰프가 첫 요리를 내놨습니다. 한우 등심을 얇게 썰어 접시에 예술작품처럼 담아냈더군요. 위에는 금박까지 올려놨습니다. 와, 대박이다. 블로거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들렸죠. 그날 저녁 가게는 순식간에 만석이 됐습니다.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고 현장 대기까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주방에서는 고기 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정산하니 58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580만 원이라니. 전에 가게에서는 사흘치 매출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봤죠, 아버지? 제 말이 맞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이 올린 후기가 수만 명에게 공유됐고 인스타그램에는 우리 가게 사진이 수백 장 올라왔습니다. 예약 전화가 쏟아졌고 주말에는 2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월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9,3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첫 달 9,300만 원에서 둘째 달 7,500만 원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셋째 달부터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손님이 딱 3팀밖에 안 왔습니다. 텅 빈 홀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직원들은 할 일 없이 서성거렸고 주방에선 김 셰프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지? 제가 물으니 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근처에 새로운 맛집이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손님이 너무 없어.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요식업은 기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넷째 달 매출은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기타 운영비 500만 원.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수입 4천만 원에서 지출 6,5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2,500만 원. 한 달에 2,5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벌써 2억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셰프를 불러 상의했습니다. 메뉴를 바꿔야 할까요?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 요리는 문제 없어요. 마케팅을 더 하셔야죠.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마케팅 전공이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봐.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맘만으로는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하고 SNS 관리도 전문적으로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다급하게 물으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든지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섯째 달이 되자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사흘 지났는데도 급여가 안 들어왔거든요.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2명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셰프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까지만 일할게요.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제발 좀 더 있어주세요. 지금 떠나시면 가게가 망해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할 수 없어요. 김 셰프가 떠난 후 전 직접 주방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특별한 소스 같은 건 할 수 없었죠. 그저 제가 30년간 해온 방식대로 정직하게 구운 고기를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과 너무 다르네요. 이게 등심 1인분에 8만 원이에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는 손님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여섯째 달 매출은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이 10팀도 안 됐죠. 80평홀에 손님 몇 명만 앉아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고 결국 저와 아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해봤죠.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총 적자가 2억 3천만 원. 재전 재산의 3분의 1이 반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장부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분명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월 매출 1억, 순이익 3천만 원. 모든 계산이 맞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죠. 얼마나 손해봤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 대답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더 버티면 남은 돈마저 다 날리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 선택이었어. 내 탓 아니야. 제가 준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제안만 안 했어도, 내가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지 않았어도. 하지만 그것도 핑계였죠.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가게 정리를 결정한 날 건물주와 만났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위약금과 원상복구 비용을 빼면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만났습니다. 시설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대요. 그냥 두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억 원 들인 인테리어가 한 푼의 가치도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는 날, 아침 일찍 가게에 갔습니다. 텅 빈 홀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죠.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의 결과구나. 이게 내 자만심의 대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뭔 소용이야. 실력이 뭔 대수야. 시대를 읽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포구 옛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 주인이 다른 가게를 열어 장사하고 있더군요. 작지만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예전 우리 가게 같았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준호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일어나라. 무슨 짓이야? 제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자만한 내 잘못이야.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큰 그릇인 척한 내 탓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훔쳤죠. 7억 원이라는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상가 2층에 딱 10평짜리 작은 식당입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고 간판도 초라합니다. 영순의 소박한 밥상. 준호가 지은 이름입니다. 메뉴는 단순합니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점심 특선으로 파는 삼겹살 정식. 가격도 저렴합니다. 8,000원에서 만원.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죠.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20-30명 정도. 대부분 인근 공장 직원들이나 동네 주민들입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비주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월 매출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예전 골목 가게의 3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합니다.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씩 나가던 때와는 천지 차이죠. 무엇보다 준호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가끔은 요리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땀 흘리는 게 보람 있어요.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도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합니다.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몸은 고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그 한마디가 1억 매출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전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했던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80평을 감당할 역량이 없으면서 욕심만 부렸던 거죠. 실력이 있다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릇을 알아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그릇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30년, 40년 경력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게 되니까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위험합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것보다 500만 원씩 꾸준히 버는 게 낫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지 마세요. 저는 7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제 실패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자만하지 마세요. 저처럼 욕심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저도 7억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다시 시작했고 적은 돈이지만 다시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이 깨달음이 7억보다 더 값진 재산입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시나요? 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먼저 숫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매일 울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이분을 바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빈집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질 겁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설레실 겁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30년간 노년기 심리를 연구하셨는데요. 놀라운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에 묶여 있었나요?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입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텔레비전만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합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그럴수록 현재가 더 비참해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걸 기회로 봅니다.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라고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쓸쓸함과 홀가분함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어떤 분은 쓸쓸해하고 어떤 분은 홀가분해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쓸쓸함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결핍감입니다.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홀가분함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입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70세셨는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째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밥상에 수저를 2벌 놓는 습관이 계속됐고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남편한테 말 걸려다 혼자 웃곤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대요. 그날부터 영자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대요. 알람을 맞춰놓고 무조건 일어났답니다. 처음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래도 계속했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알아서 깨더래요. 그때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했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렸답니다. 한 달 뒤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대요. 산책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나중엔 간단한 대화도 나눴대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거였죠.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답니다. 영자 어르신이 그 다음 시작한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적는 거였어요. 오늘은 참새 3마리를 봤다. 국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일기를 쓰려니 하루를 더 자세히 보게 됐대요. 그냥 지나쳤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햇살의 따뜻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함. 이런 것들이 다 선물처럼 느껴졌대요. 석 달쯤 지나자 영자 어르신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대요. 오히려 기대가 됐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공원에는 어떤 꽃이 피었을까? 날씨는 어떨까? 이런 작은 호기심이 생겼대요. 6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대요. 예전엔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놨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좋더래요. 차 한 잔 놓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평화롭더래요. 1년이 지났을 때 영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우울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영자 어르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무슨 말일까? 영자 어르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일에서, 돈에서 행복을 찾았죠.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안에 모든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어요. 영자 어르신은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대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724명을 80년간 추적 관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지 연구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과의 관계보다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 상태의 뇌활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작동하는 뇌회로죠. 그런데 이 회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고 창의성이 발현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마음의 안정도 여기서 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화면을 봅니다. 뇌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겁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어지러웠던 것들이 정돈됩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20분씩 명상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명상을 한 그룹은 외로움 지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우울감도 30%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면역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치유 행위라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혼자 사는 분들과 가족과 사는 분들의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분들의 행복도가 더 높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분들만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분들은 불행했지만 자발적으로 혼자를 선택한 분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주도성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혼자 살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그 삶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은 피해 의식을 갖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같은 혼자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사례를 종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리듬 만들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조절되고 기분이 변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도 거르고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이러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제가 만난 82세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라디오를 켜고 체조를 하신대요. 그리고 6시에 아침 식사, 7시에 신문 읽기, 8시에 산책 나가기. 이 루틴을 10년째 지키신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이 루틴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세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몸이 안 좋아도 이 루틴만은 지킨대요. 그러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작은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긴대요. 두 번째는 몸 움직이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뇌가 퇴화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천연 항우울제죠. 세로토닌도 증가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도파민도 분비됩니다. 의욕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헬스장 가야 하고 운동복 입어야 하고 땀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김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특별히 살 게 없어도 그냥 구경하러 간대요. 왕복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물건 구경도 하고 가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한대요. 그게 하루 운동이래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시장 가는 게 약보다 낫다고. 집에만 있으면 온몸이 아픈데 시장 다녀오면 개운하대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입맛도 돈대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세 번째는 마음의 양식 쌓기입니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적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입니다. 이게 없으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급격히 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하세요. 그러니 뇌가 녹슬고 마음이 시들어가는 거죠. 치매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요. 젊은이들이 이론으로 배우는 걸 어르신들은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85세 박 할아버지는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는데 손주가 쓴 편지를 읽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쓴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간판도 읽을 수 있고 안내문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80년 살면서 놓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래요.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 감상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요리하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질 높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려고 해요. 관계에 목마르니까 누구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집니다. 관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79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대요. 거기서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대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누가 말 걸면 대답하고 안 걸면 그냥 있다가 온대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사람들 속에 있다는 느낌,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깊은 대화는 안 해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대요. 그 정도 거리가 딱 좋대요. 5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거죠. 하지만 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 쉴 수 있구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기적인 거죠. 밥 먹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2다리로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제가 만난 81 세정 할머니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데요. 처음엔 1개도 생각 안 났는데 이제는 5개로 부족하대요. 10개도 20개도 쓸 수 있대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일기를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마당에 나비가 왔다. 손녀한테 전화가 왔다. 저녁 노을이 예뻤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부터 인생이 바뀌었대요. 매일이 선물 같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대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게 됐대요.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대요. 6번째는 미래 설계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계획하냐고 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가면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집니다. 기대할 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히 늙고 빨리 떠나게 되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는 필요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뭘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6세강 할아버지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신대요. 올해는 등산을 10번 가기, 책을 20권 읽기, 손주 생일 때 직접 케이크 만들어주기. 이런 계획들이에요.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계획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대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이 좋대요. 달성하면 뿌듯하고 못해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대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7번째는 죽음과 친구 되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불안해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구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도록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미련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87세의 윤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대요. 유서도 썼고 장례 방법도 정했고 재산 정리도 끝냈대요. 심지어 수의도 준비해놨대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미리 다 해놨대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 너무 편하대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대요. 언제 불러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하대요. 매일이 보너스 같대요. 하루하루가 감사하대요.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리듬 만들기. 둘째, 몸 움직이기. 셋째, 마음의 양식 쌓기. 넷째, 관계의 질 높이기.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여섯째, 미래 설계하기. 일곱째, 죽음과 친구 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부터 해도 좋고 하루 10분 걷기부터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3주간 지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진작 이렇게 살 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박영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남편이 먼저 간 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덕분에 나를 발견했다고, 혼자가 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힘을 꺼내 쓸 시간입니다. 혼자의 힘, 고독의 힘, 자유의 힘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는 불행하다는 믿음, 누군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믿음, 관계가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믿음. 이제 그 믿음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한 걸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나답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할 겁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삶을 놓친 걸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고독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당당한 삶, 고독해도 행복한 삶, 늙어도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동지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족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생활 기술, 건강관리법, 경제관리법, 안전대책 같은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아름답고 고독해도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계속 가려우신가요? 보습제도 발라보고 연고도 써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가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 뒤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가려워서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나면 모두들 놀라십니다. 췌장암, 간질환, 백혈병, 신장질환.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위의 가려움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이 암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상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죠. 진료실 문을 여시더니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등이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등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상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르신 말씀으로는 등 한가운데가 안에서부터 근질근질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의 다음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불만 덮으면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새벽까지 벽에 등을 비비고 나무 막대기로 긁고 급기야는 차가운 물을 등에 끼얹어야 겨우 진정이 됩니다. 밤에만 유독 심해지는 가려움. 이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몇 주 동안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에 눈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는 말도 하셨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부 장기 문제다.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담관이 막혀 있었고 CT 검사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 놀라셨습니다. 등이 가려워서 왔는데 암이라니.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전이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기 발견이었던 거죠. 왜 등이 가려웠을까요? 췌장은 뱃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 담즙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등 윗부분, 견갑골 사이에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그 자극이 깊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르신은 곧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료 시작 2달 후 그토록 괴롭던 등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퇴원하시면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등이 가려워서 살았네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만약 그 가려움을 그냥 참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몇 달 후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가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등이 이유 없이 계속 가렵다면,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그리고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근질근질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 가려우면 당연히 무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무좀약을 사서 바르죠. 하지만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요. 무좀인 줄 알고 약도 발랐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셨습니다. 발바닥을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무좀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증상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발가락 사이가 갈라진다든지, 발톱이 두꺼워진다든지,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피부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속에서부터 미치도록 가렵다고 하셨어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도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보기에 제 눈이 좀 노랗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간 문제구나. 간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과 담도 협착 초기 소견이 보였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발바닥이 가려워서 왔는데 간이라니요? 왜 발바닥이 가려웠을까요? 간은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데요. 간이 나쁘거나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즙산이라는 성분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 신경이 많은 부위, 특히 발바닥과 손바닥에 자극을 주면요. 속에서부터 미치는 듯한 가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 겉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안에서부터 긁고 싶은 그런 가려움이요. 치료는 약물과 식습관 개선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간을 보호하는 약을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발바닥이 전혀 안 가려워요.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참 기뻤습니다. 만약 그냥 무좀이려니 하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간은 더 나빠졌을 것이고 나중에는 간경화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바닥이 가려운데 피부는 멀쩡하다. 무좀약을 발라도 전혀 낫지 않는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거나 피곤하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온다면 간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곳은 머리카락 사이, 즉 두피입니다. 두피가 가렵다고 백혈병일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9세 되시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그냥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무심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참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간지러워요. 비듬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샴푸를 바꿔보시라고만 권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달랐습니다. 어지럽고 피곤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료하는 내내 머리를 계속 긁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미치겠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다. 바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 혈소판은 급격히 감소, 빈혈 수치도 심각한 상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가려워서 샴푸나 바꾸려고 했는데 백혈병이라니요? 왜 두피가 가려웠을까요? 백혈병은 혈액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피부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두피는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그 자극이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근질근질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의 신호인 거죠.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했고 완치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괴롭던 두피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진료 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참 신기해요. 살려달라고 머리부터 그렇게 가려웠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다면요. 그 안에 큰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두피가 계속 가렵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온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가 가렵다고 하면 대부분 혈액순환 문제나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76세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배우자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외국에 계셨습니다. 종아리 앞쪽이 계속 간지러워서 밤잠을 못 잡니다. 계속 긁다 보니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길 반복해요. 어르신의 왼쪽 정강이를 살펴봤습니다. 손바닥만한 부위가 붉게 부어 있었고 긁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습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진물도 없고 피부층이 두꺼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가려움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미친 듯이 가려워요. 잠자리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결국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 전체가 나른해요. 입맛도 없고 밤에 식은땀도 나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림프계 문제일 수 있다. 림프종을 의심한 거죠. 림프종은 백혈병과 비슷하지만 혈액이 아닌 림프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면역세포가 모인 곳에 종양이 생기고요. 그게 점차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말초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겨드랑이처럼 림프 흐름이 복잡한 부위에서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왼쪽 사타구니 림프절에 2cm 가까운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비호직힌 림프종. 어르신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리가 간지러워서 병원 왔는데 암이라니.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치료는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이어서 완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잘 마치시고 경과 관찰 중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칠 듯한 가려움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밤에 식은땀이 난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온다면 절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림프종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종아리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다면, 그리고 요즘 유독 피곤하고 밤에 땀이 난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이제 5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좀 민감한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6세 여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허벅지 안쪽이 계속 간질간질해요. 처음엔 땀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불편해요. 자고 일어나면 그 부위가 너무 신경 쓰여요. 어르신은 이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땀띠 연고도 바르고 파우더도 뿌리고 속옷도 면으로 바꿔봤다고요. 그런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붉은 발진도 없고 긁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약간 거칠어졌을 뿐 큰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무심코 하신 다른 말씀들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자꾸 말라요. 화장실도 부쩍 자주 가고요. 식당 일하는데 자꾸 어질어질해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당뇨 초기 증상이다. 말초 신경 이상, 잦은 소변, 갈증, 저혈당 느낌. 이 네 가지는 명백한 당뇨 신호였습니다. 혈당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6, 당화혈색소가 6.4였습니다.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경계, 즉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왜 허벅지 안쪽이 가려웠을까요?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말초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요. 신경과 땀샘이 집중된 부위에서 가려움과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완전한 당뇨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평생 약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벅지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냥 땀띠려니 하고 넘겼으면요. 지금쯤 본격적인 당뇨 환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살겠더라고요. 어르신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이 이유 없이 간질간질하고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이건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목입니다. 손목이 가렵다는 건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2세 남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버스 정비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손목이 참 이상하게 간지러워요. 표시는 하나도 없는데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깨끗했지만 손톱 자국이 줄처럼 나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긁으신 흔적이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몸이 잘 붓거나 피로감이 심하시진 않으세요? 소변에 거품이 낀다든가 하는 증상은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발이 잘 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요. 소변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거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신장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와 소변 단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2단계, 고혈압성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서 콩팥 속 실핏줄이 손상되고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병이었습니다. 왜 손목이 가려웠을까요?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자각 증상 없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손목이나 발목처럼 신경이 밀집된 부위에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목이 간지러워서 왔는데 신장이라니. 내 몸이 미리 알려준 거였네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체크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몇 달 후 손목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손목이 이유 없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몸이 잘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낀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피부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위험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이 밤에 미치도록 가렵다면 췌장암을 의심하세요. 둘째, 발바닥이 속에서부터 간질간질하다면 간질환을 의심하세요. 셋째, 두피가 계속 가렵고 피곤하다면 백혈병을 의심하세요. 넷째, 종아리가 저녁에 가렵고 체중이 줄면 림프종을 의심하세요. 다섯째, 허벅지 안쪽이 가렵고 갈증이 나면 당뇨병을 의심하세요. 여섯째, 손목이 간질간질하고 몸이 붓는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하세요.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가렵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장기 문제의 신호입니다. 또 하나,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쉬는 시간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전신 증상을 동반합니다. 피로, 식욕 저하, 체중 변화,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체크해 보세요. 요즘 어디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려우신가요? 보습제를 발라도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나요? 밤에만 유독 심해지나요? 같은 자리만 계속 가려우신가요? 그리고 최근에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소변이 달라졌나요? 만약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장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가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다들 그냥 가려운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췌장암도, 백혈병도, 림프종도, 신장질환도요. 모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께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항상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시하지만 않는다면요. 몸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매일 우리를 지켜주고 경고해주고 알려줍니다. 그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요. 꼭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6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 몸을 잘 관찰하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입맛이 떨어졌다, 소변 색깔이 달라졌다, 피로가 심해졌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병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만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내 몸은 어떤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메모해 두세요. 병원 갈 때 그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